최근에 그 국제 무역을 되돌아보면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이 한마디로 이제 보호 무역이 촉발이 되고 그게 이제 전 지구를 휘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보호 무역주의 기조에서 중남미도 이제 타격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뭐 중국이라든가 유럽, 일본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수출이 타격을 덜 받은 지역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2020년 이제 경제 전망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중남미 시장의 가치 그리고 중남미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이슈와 트렌드 그리고 우리 기업들한테 어떤 기회 요인과 진출 전략이 가능한지 그리고 시장 진출 유망 품목은 어떤 것들인지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전망 및 전략적 가치입니다. 그 중남미에는 그 대표적인 국제 그 금융기구가 있습니다. 미주개발은행이라고. 저분이 미주개발은행의 알베르토 모레노 총재인데요. 알베르토 모레노 총재가 최근 중남미 경제의 특징을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미중 무역 분쟁이 경제 기초가 부실한 중남미 경제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난 10년간 중남미 경제를 이끌었던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또 중국의 경기 둔화가 중남미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중남미 경제의 이제 어려운 요인을 잘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먼저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 중국의 경기 둔화, 이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올해 중남미 경제는 약 0.2% 저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지금 북미 시장에서 USMCA 발효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남미 가장 큰 나라인 브라질에서 큰 화두가 된 연금 개혁이 이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성공해서 역내 경제를 주도하는 멕시코와 브라질이 일단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예정이고요. 그에 힘입어서 중남미 경제는 1.8%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1.8% 성장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3년 이후에 그래도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이 되겠습니다. 경제 부문별 전망을 보면 우선 중남미에 대한 그 외국인 직접 투자 보면은 이쪽에 부정적인 요인, 긍정적인 요인이 이제 상쇄되면서 올해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고요. 수출도 원자재 가격 하향 안정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올해와 큰 차이가 없는 현상을 유지할 것 같고 물가도 안정세로 들어왔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은 소비, 내수 시장이 활성화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변수는 여러 가지 악재와 호재가 혼재되어 있지만 대내적으로 내수 시장은 활성화될 거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좀 기대를 가져도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 멕시코, 브라질, 칠레와 같은 중남미 주요국에서 이자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신뢰 지수는 점차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중남미 가계의 그 구매력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 가족 송금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을 해서 내수 시장은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남미 경제 시장 특성인데요. 중남미는 인구가 6.4억 그리고 GDP가 5.8조 달러의 큰 시장입니다. 그 북미, 유럽, 중국과 같은 우리의 주력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신흥 시장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경제력이 크고 중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세 개를 보시면 아시겠죠? 저희가 오늘 10개 지역의 그 지역 본부장들이 와서 하는데 오전 세션을 저 앞에서 했습니다. 북미, 유럽, 중국.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경제력도 크고 우리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오전 세션에 한 거고 나머지 신흥시장을 이제 오후에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남미는 그 언어, 종교, 문화 유사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뭐냐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중남미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놓고 접근하고 마케팅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트렌드 중에 하나가 그 중남미 내수 시장이 크고 있답니다.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그 근간에는 중산층이 빠르게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중남미의 중산층이 20%에 불과했어요. 5분의 1. 5명 중에 1명만 중산층이고 나머지는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근데 이 수치가 이제 불과 15년 만에 36.6%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많이 완화가 되고 있고요. 또 중남미 소비 시장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저 아프리카 본부장이 뭐 주급을 받으면 다 써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얘기고 여기는 이제 중산층을 비교해도 여기 중남미 중산층은 가처분 소득의 6.4%만을 저축한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걸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소비성이 가장 높은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뭐 주급 뭐 이렇게 나왔지만 저희 멕시코 무역관에서도 현지 직원의 급여를 한 달에 2번 지급을 합니다. 그걸 이제 낀세나라고 그러는데 낀세가 이제 15거든요. 15일마다 지급하는 급여 낀세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생산직 근로자들은 주급을 받습니다. 주급. 근데 이 그 생산직의 주급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해가 이제 맞물려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월급을 받으면 이 소비 성향을 주체를 하지 못하고 1주, 2주 만에 이제 이걸 다 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봉급날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주급을 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거고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월급을 주고 나면 상당수 근로자가 그 다음 날부터 결근을 한답니다. 돈 쓰는데 바빠요. 돈 쓰고 뭐 놀러 가고 뭐 이러다가 돈 떨어지면 이제 다시 회사에 와서 일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뭐 인사 관리도 안 되고 공정 관리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제 주급을 선호해서 그 생산직들은 주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남미의 어떤 소비 성향, 소비 시장의 특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류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 외교부에서 집계한 지역별 한류 동호회 현황인데요. 중남미가 유럽, 아시아보다도 더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한류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 상품, 한국 서비스에 대한 관심으로 이제 이동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상품을 마케팅할 때 한류를 하나의 마케팅 툴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과 중남미의 교육입니다. 한중남미 교육은 2011년도에 교육 규모 600억 불, 그 다음에 무역수지 흑자 200억 불로 피크를 구성한 다음에 2016년까지는 이제 약간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다시 교육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남미 경제가 올해는 이제 부진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도 전년비 3.5%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남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흑자에서 차지하는 중남미의 비중은 12%입니다. 그 중요도가 이제 2배로 올라가는 수출 효자 시장이다. 30년 동안 우리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수출 효자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남미 교육을 이제 그 국별로 보면 멕시코에 우리 수출의 한 40%가 가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의 20%, 그러니까 두 나라를 합치면 약 60%가 됩니다. 그래서 중남미 영내에서도 사실은 수출 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품목별로도 보면 글자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자동차나 이 전화기, 휴대폰을 빼고는 자동차 부품, TV 부분품, 집적 회로 이런 것들은
내수 시장을 그냥은 완제품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은 우리 기업들이 중남미에 진출한 기업들이 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반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품목에서도 우리가 그 현지 내수 시장에 침투할 수 있는 그런 품목으로 좀 더 다양화 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아프리카 본부장도 말씀을 했는데 아프리카도 보니까 이제 선박이 주요 품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어서 중국으로 수출한 게 아니고 편의치적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선박의 선주가 그 배를 등록시키는데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등록을 시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등록을 시키면 우리나라의 세제를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까다로운 이제 관리 규정을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국인 선원을 고용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의무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등록을 시키는 건데요. 그런 편의치적을 허용하는 나라가 몇 군데 있습니다. 아까도 아프리카에서 라이베리아 얘기 나왔고 중남미에서는 파나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중남미 통계를 보시다가 이 선박이 나오면 이거는 이제 우리 수출이라기보다는 아까 그 편의치적의 제도에 의한 수치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무역 통계를 약간 왜곡시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남미 직접 투자 금액입니다. 우리나라의 투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까지 투자액이 43억 달러. 이것을 이제 연말까지 이 추세가 이어진다는 전제하에 보면 또 올해도 작년보다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중남미 투자 특징을 보면 자동차, 가전, 휴대폰 이제 일단 대기업 투자 위주로 또 하이테크 산업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남미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이제 고마워하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투자들이 현재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인력 양성에 또 도움을 주고 있고 또 그 나라의 제3국 수출 증진에도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 이제 고마워하는 그런 부분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투자도 보면 수출과 마찬가지로 멕시코, 브라질에 전체의 한 60%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례는 아닙니다. 2016년 얘기인데요. 기아자동차가 멕시코 누에볼레온주에 자동차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연산 30만 대 규모의 생산 설비고요. 현지에서 생산된 차량의 57%는 미국으로 그리고 17%는 다른 중남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도 이제 또 기아 자동차 뭐 이제 아주 유명한 그런 기업이 된 거죠. 그리고 기아 자동차 사례에서 혹시 뭐 이제 또 시사를 받으실 부분이 있는데 우리 기업이 이렇게 해외 투자를 하게 되면 현지 정부하고 이제 협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중앙 정부에서 정한 세제를 따라야 되겠지만 기아가 투자하겠다 그러면 현지 지방 정부들이 와서 다 서로 유치하겠다고 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경쟁을 시키고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지방 정부와 이제 계약을 하고 투자를 하게 되는데 기아 자동차도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공장을 세웠어요. 근데 공장을 세우고 얼마 있다가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온 게 생각해 보니까 기아한테 준 페이버가 너무 컸다. 이거 좀 줄여야겠다. 다시 협상하자. 이래가지고 오랜 기간 뭐 법률적으로도 뭐 대응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기아가 조금 더 양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협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멕시코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남미에 어떤 투자 진출을 하게 되면 그 정부의 공문서라도 이게 100% 확실한 게 아닙니다. 이게 항상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 이제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관리를 하셔야 되고 또 그런 거에 대비해서 현지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네트워크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중남미 프로젝트 수주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이제 초록색 바 그래프가 우리나라가 중남미에서 수주한 금액입니다. 보면 뭐 한 1억 불 정도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선 그래프는 우리나라 전체 수주 금액에서 중남미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지금 뭐 1%까지 1% 미만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기업을 제가 대신해서 변명을 드리자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기 중남미 국가들이 이제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프라 투자가 잘 못하고 있어요. 유엔에서 공고하는 인프라 투자가 GDP의 5%인데 중남미는 그 한 절반밖에 못하고 있는 상태고, 또 한 가지 변명을 말씀드리자면 그 중남미에서 이제 프로젝트 발주는 나오는데 주로 뭐 단순 도로 건설 아니면 학교 건설, 보건소 건설 이런 게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우리 기업들은 관심이 없거든요. 우리 기업이 관심 있는 거는 어떤 기술력을 요구하는 뭐 발전소라든가 뭐 수처리 플랜트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데 이런 프로젝트가 많지 않았다. 두 가지가 일단 우리 프로젝트 기업 입장에서는 변명거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경쟁국 일본, 중국 이쪽 기업을 보면 사실은 우리랑 그 처한 상황은 똑같거든요. 동일한 상황에서도 일본과 기업은 인프라 시장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미쓰이은행이 최근 5년 동안 약 45건 중남미 인프라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이제 수주를 해서 뭐 마진이 높은 건 아니지만 그 백단에서 금융을 통해서 계속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그나마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현지 기업과 이제 합작 투자 형태로 많이 진출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일본의 방식이고, 또 중국은 이제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해서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영기업 CCCC, 아마 China Construction and Communication Company 같은데요. CCCC는 브라질 그 건설업체입니다. 콘크리맷. 지분 80%를 인수해서 일거에 브라질 인프라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참여를 하면서 수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시장 자체가 열악한 건 사실이지만 또 일본이나 중국을 보면 우리도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다음은 중남미 주요 이슈하고 이제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중남미 이제 최대 경제 블록이 이제 메르코스루가 있는데요. 메르코스루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메르코스루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그리고 최근에 이제 베네수엘라까지 포함한 이제 경제 블록인데요. 여기는 이제 회원국들의 개별 무역 협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폐쇄적인 통상 정책으로 인해서 그동안 30년 동안 의미 있는 외부와 FTA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브라질의 현 보소나로 정부,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전 정부입니다. 전 마크리 정부가 서로 협력하고 정책을 공조하면서 이 메르코스루를 개방적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의 대표적인 성과가 메르코스루하고 EU 간의 FTA가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체결은 됐고 서명은 됐고 아직 비준 발효는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코스루와 EU를 합치면 인구 8억, 세계 GDP의 한 25%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EU는 이제 주로 공산품 위주로, 그리고 메르코스루는 농축산품 위주로 이제 새로운 큰 시장을 이제 확보하게 됩니다. 그 메르코스루는 지금까지 닫혀 있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선점 효과는 매우 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FTA가 발효가 되면 EU 기업들이, EU 제품들이 메르코스루 시장에서 다른 나라, 미국, 중국, 한국, 중국, 뭐 일본 다른 나라와 차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우리로서는 이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급히 우리도 이제 대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산업이고요. 올해
이제 USMCA 발효가 올해가 아닙니다. 내년에 발효가 이제 유력해 보입니다. 작년 9월에 이제 3개국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기존 나프타를 대체하는 USMCA 타결을 합의를 했고 올해 멕시코는 비준이 완료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미국과 캐나다의 비준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발효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주요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영내가치 비중입니다. 전체 가치, 부가가치의 지금은 62.5%만 그 3국 내에서 영내에서 만들면 영내 상품으로 인정받아서 무관세 교육이 됐는데 이것이 75%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해외에서 수입하던 자동차 부품을 현지에서 일부 생산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의 자동차 부품 수출 업계 입장에서는 악재가 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고임금 노동가치 비중인데요. 승용차의 40%, 트럭의 45%는 시간당 최소 $16 이상을 받는 고임금 노동자가 생산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멕시코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2불, 3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2불, 3불을 받는 멕시코 근로자의 임금을 갑자기 $16로 올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기에 해당하는 비중의 생산 공정은 멕시코가 아닌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수행을 해라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북미 자동차 시장에서는 이제 커다란 이 밸류체인의 변화가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남미 전체를 포괄하는 큰 단일 시장으로 통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태평양 동맹과 메르코수르 두 블록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이 두 블록을 합치면 거의 중남미 경제를 다 커버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여기에 빠진 나라가 뭐 베네수엘라 정도 아니면 중미, 카리브 조그만 나라들이 빠지기 때문에 이 두 개만 합치면 이제 중남미 전체가 다 포괄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두 경제 블록은 사실은 DNA도 틀리고 지향점이 틀립니다. 태평양 동맹은 그 개방 경제를 지향을 합니다. 경제를 개방하고 서로 이 자유무역을 해서 우리의 파이를 키워나가자라는 게 이제 태평양 동맹이고 메르코수르는 이제 우리 시장을 보호하자는 주의거든요. 다른 사람 말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메르코수르라서 지향점이 틀리기 때문에 사실은 통합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로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이게 성공한다면 중남미가 이제 EU처럼 하나의 거대한 단일 시장으로 탄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시할 필요는 있고요. 그럼 왜 이런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양쪽의 외부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양쪽의 지금 이해가 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태평양 동맹의 이제 맹주는 멕시코인데요. 멕시코의 대미 수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지금 멕시코 전체 수출 중에서 미국으로 가는 게 8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일 이 트럼프한테 얻어맞고 있습니다. 뭐 국경 장벽을 쌓겠다, 뭐 관세 부과하겠다. 트럼프가 트윗 한마디 하면 그 다음날 그냥 환율이 요동치고 주가가 막 꼬꾸라지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는 이 미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 이걸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브라질은 그동안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이렇게 폐쇄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경쟁력이 너무 낮아진 거예요. 국내에서는 뭐 제품 만들어서 비싸게 파니까 문제가 없는데 해외 시장에서는 이게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브라질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시장을 좀 개방을 해서 경쟁을 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켜야겠다. 그래서 당장 미국하고 경쟁하는 건 부담스러우니 인근 중남미하고 경쟁을 시켜보자. 그런 두 스탠스가 맞아서 지금 두 블록의 통합 움직임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동맹 메르코수르 정상회의란 걸 한번 개최를 했고요.
거기에서 경제 통합, 자유무역 확대를 추진하자라고 이제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뭐 자동차 쪽에 이제 밸류체인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추진을 해왔는데 드디어 멕시코하고 브라질 간에 자동차 부품의 자유무역이 이루어집니다. 올해 3월부로 발효가 됐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아르헨티나도 그 전 단계로 관세는 없애지만 그 대신 쿼터로 양을 제한하는 그 정도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쿼터도 3년 후에는 없애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출한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업체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하고 멕시코는 중남미가 대부분 이제 제조 거점이 없습니다. 제조 기반이 없는 대부분이 이제 제조 기반이 없는데 브라질하고 멕시코는 제조 기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도 경쟁력 있는 제조 거점으로 또 이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남미에 대한 이제 외국인 투자 유입 비중을 보면 브라질이 거의 절반, 그리고 멕시코가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남미의 FDI 유입 분야별 비중을 보면 이게 오탑니다. 2000년대 초반하고 2010년대에 비교하면 여기 석유가스 광업 1차 상품은 과거에 많았는데 지금 내려갔고요. 재생에너지 자동차 부품 제조 서비스 쪽은 지금 비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브라질로 투자가 집중되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 뭐니 해도 인구입니다. 인구 2억의 내수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내수시장을 겨냥해서 투자해서 물건을 만드는 거죠. 두 번째, 보호무역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탄탄한 제조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들어가면 뭔가 부품도 소싱을 해야 되는데 부품 조달도 수월하고 또 메르코스르 인근 국가로 수출도 용이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워낙 이제 좌파 정권이 이제 오래 집권하다 보니까 노동법이 노동자에 편향된 그런 내용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집권한 보수안으로 정부가 이거를 기업 친화 쪽으로 많이 옮겼습니다. 이제 한 중립 정도로 이제 옮겼고, 그리고 세금 감면, 민영화 확대 등 이제 친시장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유지되는 한 당분간은 외국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멕시코는 북미 시장을 겨냥한 생산 기지로 또 이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미국과 국경을 접한 유일한 중남미 나라고요. USMCA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임금도 중국보다도 더 저렴합니다. 이게 중국이 이제 저렴했다가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 지금은 중국보다 멕시코가 저렴한 인건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의 장기화에 따라서 일부 반사 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멕시코가 반사 이익을 받는 이제 수혜국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반사 이익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전자 쪽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대부분 멕시코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 기반이 확대되면서 멕시코 자체의 그 산업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멕시코에 진출했을 때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페이버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선호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프라 부분인데요. 아까 저희가 우리나라가 이제 프로젝트 수주를 잘 못하는 제가 변명을 말씀을 드렸는데 중남미 국가 대부분이 그 경제 발전 단계에 비해서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를 확대를 해야 되는데 정부 재정이 없다 보니까 민간 투자에 의존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여기 아시아 지역의 그 인프라 시장에서 민간 투자의 비중은 10%에 불과한데 중남미는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부 재정보다는
민간 투자에 의존한 인프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MDB,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미주개발은행도 이제 그 여기 포함되는데요. 국제금융기구의 파이낸스에 의존한 프로젝트 개발이 이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MDB 파이낸스는 그 나라의 정부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메우는 역할도 하지만 그 자체로 투자자의 신뢰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정부 발주 프로젝트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권이 바뀌면서. 근데 이제 미주개발은행 프로젝트다 그러면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신뢰성이 높은 그런 측면이 있고요. 저렴한 이자율 그리고 정치적 변화와 무관하게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각국 정부들이 이제 MDB 프로젝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얼핏 말씀드린 미중무역 분쟁으로 인한 반사 이익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이제 미국에서부터 많은 이제 원자재, 그 다음에 뭐 농축산물을 수입을 해왔는데 최근 이제 관세를 부과하면서 그 수입선을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석유, 대두, 철광석을 수출하는 브라질의 대중 수출이 올해 35%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도 농산물을 중국으로 거의 수출을 못했었는데 올해 이제 대두박 수출을 성사시키면서 미중무역 분쟁에 이제 반사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시장에서도 중국 시장이 중국 상품이 점유했던 그 시장을 멕시코 제품이 일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에 조그만 글자인데요. 올해 7월 기준으로 해서 멕시코의 대미 수출은 6% 증가한 반면에 중국의 대미 수출은 12%를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제품이 이제 잃어버린 시장의 일부를 멕시코 제품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라 증권이 만든 보고서가 있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에 들어간 기업들이 상당수 이제 탈중국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멕시코가 그 대체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이제 분석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에서도 사실은 미중 무역 분쟁을 하면서 다른 표정 관리는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상당히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뭐 원가만 따진다면 멕시코로 안 오겠죠. 뭐 동남아로 갈 수도 있고 뭐 서남아로 갈 수도 있는데 어차피 중국에서 만들어서 최종 시장이 미국이다. 그런 업체들은 멕시코로 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제목을 요동치는 중남미 정치 지형이라고 적어놨는데요. 멕시코의 이제 좌파 우파 정부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처럼 뭐 중도에서 중도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중도 좌파 중도 우파가 아니라 뭐 극우에서 뭐 극좌로 이렇게 넘나드는 정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저희가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멕시코인데요. 멕시코는 1920년대 보수 정권이 집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좌파로 바뀌었습니다. 거의 100년 만에 좌파로 바뀌어서 정책적인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이 안드레스 마누엘 하나가 빠졌는데 로페스입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이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니셜을 부릅니다. 이니셜 AMLO 해서 암노 대통령 이렇게 부르는데요. 암노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고 뭐 득표율은 뭐 말씀드렸지만 장기 집권에 따른 어떤 정권 교체의 열망, 부패 그리고 마약 카르텔을 다스리지 못한 치안 불안 이런 것들이 이제 요인이 됐고요. 브라질은 또 이제 반대로 13년간의 이제 좌파 노동자 당에서 잇따라 이제 부패 스캔들이 나오면서 극우 성향의 보우소나로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보우소나로는 뭐 브라질의 트럼프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극우 성향을 보이고 있고요. 세 번째 아르헨티나가 이제 페론주의자로 알려진 페르난데스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패권주의는 아마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중남미의 최근에 이제 사례를 보면 이제 베네수엘라가 포퓰리즘 정책을 펴죠. 포퓰리즘 정책을 펴다가 이제 나라가 이제 완전 개판이 돼 버립니다. 근데 이 포퓰리즘이라는 이 어떤 하나의 흐름, 사조,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패권입니다. 패권주의. 그래서 그 아르헨티나에서는 그뭐 경제 분석가라든가 이런 사람은 이제 포퓰리즘에 대해서는 이거는 나쁜 거다, 경계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있지만 아르헨티나 이제 서민, 노동자들은 아직도 패권주의에 대해서 향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이 당선이 됐고 지금 아르헨티나는 이제 구제금융을 받고 있습니다. IMF.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뭐 아주 대대적인 포퓰리즘 정책은 펼치지 못할 걸로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정책을 펼칠지 이제 중남미에서 모두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00년 만에 들어왔고 전 보수 정권을 이 사람이 뭐라고 부르냐면 마피아 정권이다, 부패한 정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 그 기존의 정책에서 탈피하는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그 전 정부가 멕시코시티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어요. 공정률이 한 30% 진행이 됐습니다. 그거를 취소시켰습니다. 새로 짓겠다, 다른 데다가. 그래서 지금 시공업체와 어떤 소송, 그 다음에 외국 투자 기업에게 어떤 신뢰도 하락, 뭐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콰도르도 이제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데 IMF가 요구한 유리 보조금을 철폐하는 과정에서 이제 극렬한 시민들의 저항을 받았습니다. 시위가 벌어지고 폭력 시위가 벌어지고 이래서 지금 이제 대화로 그 부분을 풀고 있는데 IMF가 요구한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거든요. 공공부문 인력 감축, 부가세 인상, 노동시장 규제 완화 이런 이제 굵직한 것들을 IMF에서 또 추가로 요구한 게 있습니다. 이제 이걸 추진할 때 또 이제 정치 불안에 휩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칠레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언론에 많이 나왔을 거예요. 지하철 요금 50원 올린 거 가지고 시위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막 폭력 시위가 나오고 이래가지고 결국에 그 칠레 정부에서는 이걸 진정시키기 위해서 노인연금을 인상시키겠다, 최저임금도 인상해야겠다,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지금 조금 이제 가라앉는 상태인데 또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럼 얼마나 높일 거냐 뭐 이거 가지고 국민들의 이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아마 이제 조금 저희가 가장 좀 주목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정부가 들어섰는데 아직 명확하게 노선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어떤 경제 정책을 펼 건지. 그래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주시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메르코스루라는 큰 블록이 뭔가 변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혼자 변한 게 아니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협조해서 변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르헨티나의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을 바꾸면 자칫 이 메르코스루 자체가 이제 좌초할 수도 있는. 최근 들어서 이제 뉴스를 보면 브라질에서 아르헨티나 신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브라질이 메르코스루에서 탈퇴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정책을 할지 주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한 메르코스루 무역 협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중남미 국별, 지역별 어떤 이제 이슈나 트렌드를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그 중에서 우리한테 영향이 있는 기회 요인,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중남미 FTA 기회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좋은 기회가 오고 있고요. 기존에 저희는 이제 칠레, 페루, 콜롬비아 그리고 올해 이제 중미까지 FTA가 돼 있었는데
이제 메르코스르, 그 다음에 태평양 동맹까지 이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한 메르코스르 FTA는 상당히 진척이 되어 왔습니다. 올해까지 이제 3차 협상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메르코스르 회원국인 브라질은 2020년까지 한국, 싱가포르와 무역협정을 마무리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상당히 이제 구체화가 됐고, 그리고 한 메르코스르 교역량이 약 90억 불 정도 되는데, 지금 FTA 체결이 되면 수출이 약 24억 불, 그리고 수입은 약 13억 불, 거의 한 90억 불에서 한 40억 불이 더 교역이 늘어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워낙 폐쇄됐던 시장이기 때문에 이 FTA는 이제 큰 효과를 볼 걸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르헨티나 신정부의 입장이 변수가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PA 태평양 동맹입니다. Pacific Alliance, 태평양 동맹의 준회원국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동맹은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4개국이 회원사고요. 이 중에서 페루, 콜롬비아, 칠레는 이미 우리나라와 FTA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태평양 동맹의 준회원국으로 가입한다는 의미는 우리나라와 멕시코가 신규로 FTA 체결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중미 FTA는 이미 타결이 됐고요. 올해 10월 니카라구아, 온두라스부터 먼저 비준이 끝났고 발효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파나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는 내년에 이제 발효될 전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FTA는 선점 효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도 FTA 안 했을 때 처음에 딱 들어가면 아주 맛있는 음식이 많은데, 모든 사람이 FTA가 돼 있을 때 뒤늦게 들어가면 별로 먹을 게 없어요. 이 중미 FTA는 아시아 국가에서는 우리가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중국보다도 일본보다도 우리가 이제 선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빨리 가가지고 뭔가 이제 이 효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른 나라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FTA를 이제 활용한 진출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무엇보다도 뭐 정부나 이제 코트라나 해드릴 수 있는 건 이제 FTA 필요성을 얘기하고 FTA 체결하고 협상하고 이런 건데, 결국 이걸 활용하는 건 기업들이거든요. 기업분들이 적극적으로 FTA 협정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한국이 태평양 동맹 준회원국에 가입한다. 이거를 뭐 우리나라가 무슨 어떤 국제기구에 가입하나 보다 이렇게 그냥 흘려버리면 아무 기회가 안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평양 동맹 준회원국에 가입하면 우리나라와 멕시코에 FTA가 발생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FTA 멕시코에 우리 상품의 관세율은 얼마고, 이게 낮아지면 우리가 어떤 전략을 펼 수 있고, 시장은 얼마나 기대되는지 이런 걸 좀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보고 있는 큰 기회는 멕시코의 조달 시장 있죠. 조달, 그 다음에 프로젝트,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국제 입찰을 통해서 구매하는 그런 것들은 1순위 멕시코 자국 기업이 없으면 2순위 FTA 체결국의 기업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FTA도 없기 때문에 2순위 안에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멕시코의 프로젝트 시장에서 거의 저희가 역할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인데, 준회원국에 가입하면 2순위의 자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준회원국에 가입하면 이런 게 가능하니까 멕시코의 프로젝트 시장도 한번 미리 조사도 하시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프로젝트가 어떤 거가 있는지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하시는 그런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기업 차원별로 이제 FTA가 되면 이제 국별, 품목별 이게 다 틀리죠. 어느 나라의 품목은 이제 언제부터 이제 0이 되고, 여기는 좀 이제 유예가 좀 되고, 이런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걸 면밀히 분석을 한 다음에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성에 맞는 이제 마케팅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하나의 대안을 말씀드리면, 중미 FTA가 됐는데요. 중미는 개별 국가를 상대하기에는
시장이 매우 작습니다. 뭐 큰 나라가 이제 과테말라 뭐 이러면 한 1,000만 정도 되는 거고 나머지는 뭐 1,000만도 안 되는 이제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납기 문제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소량 오더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이거를 블록으로 중미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중미 전체를 시장으로 보면 이제 뭐 콜롬비아나 페루와 이제 비슷한 규모가 되거든요. 규모의 경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파나마 같은 데에 물류 거점이 있습니다. 거기 콜론 자유무역도 있고 물류 거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급 기지를 두고 중미 국가를 대응을 하면 일단 납기 빠르게 지원할 수 있고 또 소량 오더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미 FTA에 대응한 어떤 맞춤형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뭐 사례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USMCA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자동차 미주의 자동차 밸류체인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멕시코 입장에서는 이제 USMCA 발효가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USMCA가 발효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 외에서 생산하던 거를 수입하던 거를 현지에서 생산을 해야 되고 또 그 역 내에서도 멕시코 부품을 쓰던 걸 또 미국 부품을 써야 되고 이러한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 거에 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 멕시코와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여기도 자동차 부품이 자유무역이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도 보실 수가 있고요. 브라질도 이제 호타 2030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그런 프로젝트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중남미 자동차 판매량 늘고 있고요. 우리나라 부품 수출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체인이 변화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진출을 하려면 좀 정교한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유하는 자동차 진출 전략은 우선 좀 더 강한 우리가 이 수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자동차 부품 전문 전시회 참가를 이제 권유를 드립니다. 멕시코는 이제 아우토 메카니카라는 전시회가 있고요. 그리고 브라질은 이제 오토맥 전시회가 있습니다. 브라질하고 멕시코는 뭐 AS 마켓도 있지만 OEM 마켓을 개장할 것을 이제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이 OEM 마켓을 이제 그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코트라에서는 이제 현지 자동차 조립업체 그리고 이제 티어 1, 2 부품업체와 마케팅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트라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는 것도 이제 검토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이제 현지 투자까지 고려한 그런 전략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원산지 규정이 강화되면 아무래도 수입하는 것보다는 현재 생산된 것이 우대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트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자료로 대하시고요. 다음 이제 한류와 SNS. 오늘 보니까 뭐 전 지역에서 뭐 소비자가 유망하다고 하는데 중남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류 동호회가 많이 있습니다. 한류가 관심이 많고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깃이 되는 산업이 이제 K-뷰티 화장품 쪽이 될 것 같은데요. 중남미 화장품 시장이 이제 2022년까지 한 7% 빠른 성장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중남미 화장품 수출이 최근 5년 동안 4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류 한국 상품은 뭐 이제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 BTS가 브라질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중남미도 뭐 이 한류 팬들이 많아서 그런 행사가 매년 중남미에서 보면 그래도 K-팝 그 콘서트가 한 번씩 벌어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류 팬이 이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한국 콘텐츠를 취급하는 미디어 수도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의 이제 그런 콘텐츠가 노출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K-뷰티도 같이 이제 노출이 되는, 그래서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중남미에서 한류를 테마로 한 유튜버, 블로거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올해 9월에 이제 멕시코에서 소비재 대전을 했는데 이런 이 인플루엔서를 동원해 가지고 마케팅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조회수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그 인플루엔서가 현장에 왔을 때 완전 스타더라고요. 스타, 작은 스타.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수백 명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와서 사인도 받고, 뭐 그리고 그 사람이 뭐 화장품에 대해서 막 시연하면 설명하면 거기 앉아서 또 이제 경청도 하고, 뭔가 이제 소비자를 동원하는 능력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유튜버라든가 이제 인플루엔서를 활용한 마케팅도 고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KBT 이제 진출 전략으로는 일단 그 유망 품목으로 마스크팩이나 올인원 제품 등 가성비가 높고 사용이 간편한 기초 라인 제품을 일단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이제 권유드립니다. 이것들은 이제 그 저희가 이제 해보니까 현지에서 반응이 좋은 것들이에요. 일단 가격이 싸고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구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시고, 여기도 이제 뷰티 관련 전시회가 있습니다. 전시회 가면 사람들은 일단 버글버글하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통해서 새로운 거래선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SNS 홍보. 기존의 홍보는 뭐 이제 광고라든가 이런 건데, 요즘은 이런 젊은 층을 공략하는 홍보는 다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페이스북 광고는 뭐 다 아시겠지만 어떤 연령층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이런 걸 딱 내가 원하는 대상을 압축해서 거기에만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공략하는, 그게 이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출을 할 때 현지 기업과의 어떤 협력, OEM이라든가 합작 브랜드, 그리고 또 중남미에 보면 그 기존 뭐 수입상 뭐 유통 이런 것도 있지만 피부과나 미용실이 아주 성행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직접 공략하는 것도 좋은 마케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상거래 쪽도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남미 이제 화장품의 이제 인증 절차가 좀 길고 좀 까다롭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화장품 바이어의 이제 인터뷰를 한번 해봤는데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멕시코하고 한국인은 이제 피부 톤이 다른데, 멕시코는 이제 약간 이제 어두운 피부 톤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은 화장을 하더라도 자신의 피부 톤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한국은 이제 자기 피부 톤하고 다른 걸 가져와 가지고 자꾸 이제 마케팅을 하는 게 문제가 있다. 우리가 원하는 걸 좀 가지고 갖다 달라라는 이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의료 수요입니다. 혹시 그 세계에서 비만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1위 미국, 2위 멕시코. 그래서 멕시코뿐만이 아니라 중남미 인구의 약 60%가 비만입니다. 아마 뭐 탄산음료라든가 아니면 뭐 튀김 음식이라든가 이런 식생활의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이라든가 소득 증가,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도 이제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2001년하고 2015년 위에는 당뇨병 진단 결과입니다. 15년이 지나면서 당뇨병 환자가 늘어났고, 밑에는 이제 고혈압입니다. 고혈압도 15년 사이에 저만큼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 멕시코는 이제 비만하고 이제 좀 싸우기 위해서 설탕세까지 이제 부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아직은 이제 젊은 대륙이지만 출산율이 저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보건의료 지출이 이제 증가할 예정이고, 증가하고 있고 또 증가할 예정이고, 이것은 우리 의료기기한테는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료기기 전략입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성인병, 그다음에 비만 이런 거에 착안을 해서 심혈관 질환 진단용 엑스레이, MRI 유망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병 같은 성인병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기기 이런 것도 이제 유망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의료기기 시장은 어느 나라든지 좀 까다로운 이제 장벽이 있습니다. 두 가지 허들을 넘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인증입니다. 의료기기니까 뭐 우리 같으면 뭐 식약처라든가 이런 데 이제 그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절차도 까다롭고 기간도 뭐 6개월에서 한 1년 걸리고 모든 서류가 스페인어로 작성돼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비용을 좀 아끼겠다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현재 거래선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대리점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의료기기를 가져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거 AS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기업들은 이제 뭐 가격, 품질 이런 거 쫙 나오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준비를 안 하시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장 진입 전에 현지 파트너 발굴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해서 이제 그 마케팅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은 의료기기는 중남미로 직접 와서 마케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남미 바이어가 많이 가는 북미, 유럽의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 전시회 가면 오히려 중남미 바이어를 더 많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시회를 적극 활용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요 뒤에 의견도 있는데요. 브라질 바이어의 사례입니다. 한국산 의료기를 수입한 후에 고장이 발생해서 한국 업체에 연락했으나 아무 반응이 없어서 이후 거래가 중단됐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AS에 대한 대책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 언어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시장입니다. 프로젝트 시장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MDB 파이낸스를 이용한 프로젝트가 이제 선호가 되고 많이 이용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MDB에 회원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본금에 참여를 해서 그래서 미주개발은행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가입을 했고 우리나라의 출자 비중은 아주 미미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툴은 확보를 한 상태고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한중미 FTA 발효의 어떤 그 계기로 해서 중미경제통합은행이 있습니다. 까베이라고 부르는 거기에 우리가 여기에 회원구로 가입을 했는데 여기는 자본금 4.5, 지분율 7.58%, 꽤 높은 수준의 자본금을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만 활용하시면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 수주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IDB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인터넷이나 신문을 보는 거죠. 어떤 프로젝트가 뜨는지 기다렸다가 프로젝트 떴다. 이거 우리가 가능하겠네? 들어가 보자. 서류 준비해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까베이 같은 경우는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 회원국들, 중미국에 가서 이 나라에 필요한 인프라가 뭐가 있을까? 프로젝트가 뭐가 있나? 먼저 판단을 하시고 그 나라 정부한테 권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니네 나라에 이런 프로젝트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프로젝트를 저 까베이에다가 신청을 해봐라. 그러면 니네가 신청하면 우리가 확정되도록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 프로세스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수주 가능한 프로젝트를 중미 국가가 까베이에 신청을 하면 우리 거기 이제 그 기재부나 이런 데서 나가 있거든, 수은이나 그런 데서는 당연히 이건 한국에 유리한 프로젝트네 하고 승인해 줄 거고 그게 발주가 되면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사실은 뭐 미주개발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다른 나라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좀 약해서 그런 건데 이 까베이 부분은 우리가 FTA도 됐고 또 상당한 지분율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한번 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프로젝트 진출 전략이고요. 유망 품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업의 강점을 갖고 있는 수처리, 교량, 발전소, 스마트 시티 등 이런 프로젝트가 유망한 것으로 같고요.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활용을 하되 또 우리가 미비한 부분은 또 현지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중남미 프로젝트에서는 또 강자가 누구냐면 우리 말고 스페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스페인 기업하고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훨씬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검토를 하시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시장에서는 코트라가 의외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발주가 시작되면 일반 기업들이 발주처를 만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쪽에서도 안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코트라나 대사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코트라의 도움을 요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민간 투자에 의존하는 바가 큽니다. 그거 이제 PPP 사업인데요.
민간 협력 사업에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금융만 끌어올 수 있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남미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게 G2G 방식의 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남미 국가들이 부패로 인해서 처벌받은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뭐 페루의 그 전 대통령 알란 가르시아는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자살하기도 하고 이런 게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부패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G2G 방식. 정부 대 정부면 이제 부패가 나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방식을 하자고 요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 코트라가 그런 어떤 형식을 만들어 드립니다. 실제로 그 납품은 기업이 납품하고 돈을 받는 거지만 형식은 G2G 형식으로 이제 계약하는 게 그런 형식이 있으니까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고 혹시 현지 정부에서 그런 요구가 오면 이제 코트라고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저 MDB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 그리고 MDB 자금 활용 방안 이런 것도 이제 강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저희가 그 IDB와 협업해서 한 중남미 기술협력 포럼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까베이하고 협업해서 한국에서 코리아 위크 행사를 한번 할 겁니다. 관심 있는 기업들은 그때 한번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까베이 협력 중미 프로젝트 발주자 상담회 이거는 아마 멕시코에서 될 것 같은데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까지고요. 다음에 이제 그 시장 진출 유방 품목은 앞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리로 대하고 스킵하겠습니다. 뭐 자동차 부품 말씀드렸고 화장품, 뭐 식품도 이제 화장품과 관련된 이제 한류 쪽이고 컨텐츠, 의료기기 대충 앞에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자료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중남미는 거리도 멀고요. 아마 뭐 여기 아프리카 본부장도 계시지만 제가 볼 때 아프리카보다 훨씬 멀고 제가 여기 올 때 직항을 타고 왔는데 17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거리도 멀고 또 언어도 또 생소합니다. 스페인어 아니면 포어고 그리고 비즈니스 문화도 우리랑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기업의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거는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우리의 수출이 이제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수출 시장의 다변화가 지금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 주력 시장에서 대체 시장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중남미가 시장 규모나 또 우리 제품의 어떤 적합도나 봤을 때 충분히 대체 시장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중남미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중남미 본부하고 산하에 이제 12개 모역관이 있는데 우리 기업들의 중남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